자, 이제 실무의 핵심 중에 핵심, 중개사물의 조사 확인 들어갑니다. 페이지 105쪽이에요. 그럼 이제 조사 확인에 들어왔는데, 실무의 이거 몇 번째 단계예요? 조사 확인은? 세 번째 단계죠. 그래서 실무, 이제 중개 의뢰받고 계획 세워서 조사 확인 들어온 거니까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 확인 들어왔는데, 이 부분이 다른 과목과 모두 연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적인 지식, 공시법적인 지식, 공법적인 지식, 이게 이제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조사 확인의 의의는 뭐 설명드릴 필요도 없이 물건을 잘 알아야 중개 잘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잘 안다면 손님한테 브리핑을 제대로 할 겁니다. 그럼 브리핑을 제대로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면할 수 있죠. 이게 그래서 중개업 성공의 열쇠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어쨌든 좋아요. 이게 바로 조사 확인의 의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공부하는 것은 조사 확인의 대상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인데, 조사 확인의 대상은 확인 설명 사항이 주로 조사 확인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저 법령 시간에 말이에요. 일단은 확인 설명 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쭉 읽어드리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 설명 사항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 10가지거든요. 법령에서는 이제 번호는 9가지로 가 있었는데 일단은 나눴기 때문에 10가지로 되는데 일단 듣기만 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 사항이 10가지가 뭐냐면, 먼저 중개대상물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설명해 줘야 돼요.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를 설명해야 됩니다. 다음에 권리관계도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소유자가 누군지, 저당은 설정되어 있는지 권리관계 설명해야 됩니다. 다음에 장차 얼마에 거래할 거냐, 거래 예정 금액을 또 설명해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중개 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산출 내역까지 모두 설명이 나가야 됩니다. 중개 보수 설명 나가야 되고, 다음에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 그래서 공법상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인지 투기과일 유구인지 투기지역인지 공법상 제한에 대한 사항이 설명이 나가야 됩니다.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도 설명해 줘야 돼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런 거 파손 여부 모두 설명해야 됩니다. 갈아야 되는지 안 갈아야 되는지. 다음에 7번째로 벽면 및 도배 상태를 설명해 줘야 돼요. 이거 그래서 벽에 금간대가 있는지, 도배는 갈아야 되는지 안 갈아도 되는지 이것을 모두 설명해야 되고, 다음에 8번째로 일조, 소음, 진동 등의 환경 조건을 설명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일조량은 어떤지, 다음에 지하철 지나갈 때 소음은 있는지, 진동은 있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환경 조건 설명해야 되고, 9번째로 입지 조건도 설명해 줘야 돼요. 도로는 몇 메타 폭을 접하고 있으며 백화점 얼마나 떨어져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대중교통사는 뭐가 연결되는지. 다음 마지막으로 취득과 관련된 조세거든요. 그래서 취득과 관련된 조세의 종류 및 세율까지는 설명해 줘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10가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전부 이제 암기 들어갈 거고요. 이거는 그럼 여기서 공부하는 건 뭐냐, 이 확인 설명 사항 중에서 이 확인 설명 사항을 어떻게 조사하느냐, 조사 확인의 방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조사 확인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거 아니에요? 이 사항들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발급받아서 조사하는 거죠. 이것을 공부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공부상 조사가 있고요. 토지대장, 등기상 증명서, 부동산 종합증명서 이런 것들을 발급받아 조사하는 겁니다. 이게 공부상 조사고, 또 하나는 이거 공부에 모든 사항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조사하는 현장 답사를 하여 조사하는 방법이 있죠. 현장 조사 방법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이제 조사하는 방법이 나눠지는데, 이 현장 조사를 여러분들은 부동산학 개론 시간에 뭐라고 공부한 거예요? 임장 활동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단 공부상 조사와 현장 조사의 방법으로 크게 대별되는데,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조사 확인의 방법이. 일단 물건을 접수를 하면서 토지 팔아달라고 의뢰합니다. 그럼 접수하면서 그 의뢰인을 상대로 물어보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방법이 있고, 나아가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건 기억나세요? 상태 자료 요건 행사할 수 있다고 했죠. 개공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이것도 제가 조문을 그냥 읽어드리고 그냥 쭉 넘어왔는데, 단독주택 의뢰받고 현장 답사 갔다고 그랬죠. 중천장 새로 싹 해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거 그럼 이거 비가 새가지고 중천장 팔려고 새랬구나, 이거 알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뜯어봐라, 이거 알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중개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더 있는데, 여기서는 핵심 타겟이 바로 공부상 조사의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지금 공부조사를 하는데, 이때 그럼 토지 대장할 때가 그 토지에 대한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느냐, 건축물 대장할 때 가지고 건축물에 대한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느냐, 등기상 증명서를 떼서 등기상 증명서로
이 권리에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직접 이거 공부조사할 때는 토지대장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네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인데 이런 부분은 요즘은 출제 잘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임야도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토지대장 구경하셨나요? 봤어요? 공시법 시간에? 좋습니다. 아, 공시법 시간에 아직 안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토지대장의 내용 뭐가 들어가 있는가,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서식 자체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예요. 토지대장을 통하여 토지에 대한 지목과 지형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문을 내거든요. 이거. 그럼 토지대장으로 지목 확인할 수 있겠죠. 대진지, 잡종진지, 공장용진지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지형은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토지의 모양을 얘기합니다. 토지 모양을 지형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지형도 많이 봤거든요. 지형을 높낮이로 이해하면 절대 안 돼요. 지형은 토지의 모양을 얘기합니다. 토지 모양이 세모 모양인지, 사다리꼴 모양인지, 네모 모양인지. 이걸 이제 지형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 지형은 토지대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다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문이 나온다는 거죠. 이게. 또 예를 들면 지적도라는 거 들어봤죠? 지적도. 그러니까 지적도를 통하여 토지에 대한 어떤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럼 지적도를 단순화시키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해갖고 101 대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지적도가 이렇게 지금 단순화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적도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101이 뭐겠어요? 번지, 지번이라고 그러죠, 이걸. 지번. 그럼 지적도를 통해 이 토지의 소재지 확인할 수 있겠네요.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대가 뭐겠어요? 지목. 지목을 확인할 수 있죠. 대지. 그 다음에 이 토지 모양이 지금 현재 네모 모양이죠. 그래서 직사각형, 이걸 장방형이라는데. 그래서 토지 모양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럼 지형이죠, 이거. 지형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형이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 선 있죠, 이 선. 이 선을 뭐라고 그래요? 경계라고 부른다.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로 이 토지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맞죠? 하지만 지적도 임야도로 이 토지의 소유자가 누군지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그다음에 지세가 있잖아요. 지세가 바로 토지의 경사를 얘기합니다. 지세. 그럼 토지의 경사 여부는 지적도 임야도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서식의 내용을 직접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제 공시법 시간에 그 지적도 임야도, 그 다음에 또 그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상 증명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경을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기본서에, 제 기본서에는 그런 것들은 공시법 시간에 공부하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은 여러분들 구경을 못 할 거예요. 그래서 샘플이 건축물 대장은 실려 있어요. 제 기본서에. 그래서 건축물 대장 샘플을 실어놨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못 봤기 때문에 샘플을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 그래서 이제 각종 토지장 지역도 임야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재 103쪽에 표로 정리돼 있죠. 토지 임야 대장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쭉 밑에 105쪽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실려 있는 거고. 다만 이제 부동산 종합증명서라고 공시법 시간에 이제 들어봤나요? 부동산 종합증명서 못 들어봤어요? 그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지금 현재 발급이 되고 있거든요.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뭐냐면 18개 공부, 그러니까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야도, 뭐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이런 등기사항 증명서 18가지 공부가 있는데 이걸 하나로 통합하여 한 문서로 발행되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종합증명서예요. 그래서 이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종합증명서 하나 딱 보면요. 딱 보면은 이 물건에 대한 모든 조항이 다 나와버려요. 거기에.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법을 공부했습니다. 등기법 공부하면서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죠. 을구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죠. 을구는 저당권이라든가 전세권, 임차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을구에 들어가는 사항은 종합증명서에 안 나와요.
소유자가 나오는데 을구에 들어가는 사항은 종합증명서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등기사항 증명서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실무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실무하시는 분들한테 되도록이면 종합증명서는 꼭 떼서 봐라 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무에서 절대 안 떼봅니다. 돈 들어가니까. 등기사항 증명서만 여러 번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상가 같은 거 중개할 때는 건축물 대장 정도는 떼보는데 그 부동산 종합증명서만 하나 딱 떼보면 거기에 모든 조항이 다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종합증명서, 그래서 이제 공시법 시간에 이걸 공부를 할 겁니다.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토지 건물 표시라든가 소유자, 토지 이용 계획이라든가 공시지가, 공시가격 이런 것들이 종합증명서에 전부 다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일단 그 정도 참고해 두시고요. 그럼 공부상 조사로는 어떤 공부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다만 이제 공부상 조사에 있어서 어떤 공부를 기준으로 가야 되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이걸 그동안 계속 안 내다가 이번 27회 시험 때 이걸 물어봤어요. 기준 공부에 대한 내용을. 이거를 그러면 물건에 표시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럼 물건에 표시에 관한 사항이라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표제부가 있고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 있고 을구 있죠. 그럼 표제부에 등기되는 사항이 있죠. 이걸 물건에 표시에 관한 사항이라고 그래요. 이걸 물적 사항이라 저는 가끔 부르기도 하고요. 물건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물건 표시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럼 물건 표시에 관한 사항은 토지라면 뭘 보는 게 맞겠어요?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맞죠? 건축물 하면 건축물 대장으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물건 소재지, 면적, 구조, 용도, 지목 이런 것들은 뭘 보고 확인한다? 일단 대장을 보고 확인한다. 대장을 보고 확인해요. 이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이 있죠. 권리관계. 이 물건에 대한 소유자가 누구고 저당이 설정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건 일단 뭘 보고 확인하겠어요?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 그러니까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한다는 얘기죠. 이게. 그 다음에 또 그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 사항. 여기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인지 투기지역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 이걸 확인합니다. 이걸 공법상 제한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공법상 제한에 대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런 것들은 모두 뭘 보고 확인하느냐? 공법상 제한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있어요.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이게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일단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기준이 되는 공부예요. 그럼 물건 표시에 관한 사항은 뭘 보고 확인한다고요? 대장, 소재지, 면적, 지목 같은 거. 그다음에 소유자가 누군지, 저당은 설정돼 있는지 이건 뭘 보고 확인한다고요? 등기사항 증명서. 권리관계는. 그다음에 공법상 이용자 및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공부끼리 서로 안 맞는 거 있죠. 불일치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여기서 해결할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이 불일치에 대한 사항은 한 장을 딱 넘기면 106쪽에 맨 위에 있죠. 지금 공부상 불일치가 일어났고 일단 대장에 기재된 내용과 등기부상 기재된 내용이 서로 안 맞은 거예요. 그럼 누가 우선이냐의 문제거든요. 이거. 예를 들어서 그럼 표시에 관한 불일치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토지 대장상으로 이 토지의 소재지가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냐면 토지 대장상으로는 이 토지가 100번지라고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토지 등기부를 떼봤더니 토지 등기부상으로는 소재지가 뭐로 돼 있냐면 300번지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거는 표시에 관한 사항의 불일치죠. 지금. 그럼 이러한 경우는 뭐가 우선이냐의 문제예요. 이때는 뭐가 우선이냐? 이때는 대장상 소재지가 우선이에요. 이게 기준 공부니까. 이게. 근데 만약에 권리관계에 대한 불일치가 발생했어요. 토지 대장상으로는 소유자가 홍길동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토지 등기부를 열어봤더니 등기부상 소유자는 성춘향으로 돼 있는 겁니다. 이거. 소유자가 서로 안 맞았죠. 대장에 기재된 소유자와 대장의 소유자 나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상 기재된 소유자가 성춘향으로 돼 있는 거예요. 둘이 불일치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불일치했잖아요. 이건 권리관계에 대한 불일치죠. 이러한 경우는 뭐가 우선이냐? 등기부가 우선이에요. 이때는 왜 이런 결과가 됐느냐?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등기법을 공부하면서 이제 공부한 바가 있는데 등기법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절차를 이해하면 이게 쉽게 이해돼요. 뭔 얘기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공부했나요?
등기법 아직 안 들어갔습니까? 지금 들어갔는데 저놈이 어떤 얘기 하는 거 보자고 가만히 있는 거죠, 지금.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건물을 만약에 신축을 했어요. 그럼 건물 신축을 했을 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깐 한번 체크해 볼까, 그럼? 건물 신축자에게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없습니다. 건물의 신축은 원시 취득이에요. 기억나요? 민법 시간에 공부했죠? 그러면 건물 신축자는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최초의 등기를 말하죠? 최초의 등기를, 보존 등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무는 없어요. 이거. 근데 실무적으로는 저당자께서 먼저 보존 등기 하는 거죠? 이거. 그래서 어쨌든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건물 신축자에게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의무 자체는 없습니다. 이게. 근데 이제 보존 등기 다 합니다. 실무적으로. 그럼 신축자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절차를 따져보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보존 등기 절차가 가장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군구에서 대장을 만들죠.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요. 대장을 만들고 이 대장을 첨부하여 이제 등기소에 가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건물에 대한 표지부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표지부 등기 할 때 뭘 보고 기재하겠어요? 대장을 보고 기재하죠. 그러니까 표시에 관한 사항이 불일치한 거예요. 그럼 뭐가 우선이겠어요? 대장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래갖고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명의인을 누구로 했냐면 홍길동으로 한 거예요. 홍길동으로 보존 등기를 했어요, 이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홍길동이가 이것을 누구한테 팔았느냐? 성춘향한테 매매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소에서 먼저 하죠. 먼저 하고 대장소관청에 이제 통보해 줍니다. 등기관이. 그러니까 성춘향 앞으로 이전 등기 먼저 하고 등기관이 대장소관청에다가 야, 소유자 바뀌었거든? 명의인 변경해라 하면서 알려줍니다. 그러면 결국은 권리관계에 대한 불일치가 발생하면 뭐가 먼저겠어요, 그럼? 당연히 등기부가 먼저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표시에 관한 불일치는 대장이, 권리관계에 대한 불일치는 등기부가 우선이에요. 일단.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되고, 그럼 실무적으로 예를 들어서 실무적으로 이런 사태가 진짜 벌어졌다. 예를 들면 대장을 봤더니 이게 100번지로 돼 있고요. 등기부를 봤더니 300번지로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때 손님한테 이랬습니다. 대장상으로는 100번지고 등기부상으로는 300번지입니다. 이 경우는 토지장상 지번인 100번지가 우선이니까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브리핑이 나왔어요. 100번지가 맞습니다. 라고 브리핑 나왔습니다. 이거 설명 제대로 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네? 제대로 한 거 같죠? 예, 제대로 한 거 아닙니다. 아, 우리가 그죠. 나중에 그럼 실제로 300번지가 맞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 얘기냐면 우리는 중개를 하는 입장이잖아요. 나중에 초기 책임의 여지를 만들지 말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100번지가 맞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건 올바른 브리핑이 아니에요. 현황까지만 설명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100번지가 우선이니까 100번지를 기준으로 거래를 합니다. 후일 이 부분은 반드시 손님께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가 맞는지. 이게 맞습니다, 틀립니다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변호사나 그저 법무사 의사들이 책임 안 지려고 대답을 애매모호하게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이게. 그러니까 현황까지만 설명해요. 물론 실무적으로 이런 물건은 절대 거래를 안 시킵니다. 모두 정리한 다음에 거래시키죠.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떡할 건데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 안 시켜요, 이런 것들은. 거래 안 시키고 확실히 이제 거래시키고자 한다면 확실히 구청, 등기소 조사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체크하고 해야 되죠. 이게. 그래서 어쨌든 일단 이론적으로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황만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맞다 틀리다. 그래도 삼수갑산 가더라도 그래야 되죠. 이거는 100번지가 분명히 맞거든요. 이거. 그리고 나중에 300번째 맞으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오리발을 확 내밀어야지 그냥. 이게. 오리발이 최고야.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기꾼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저한테 누가 그러대. 사기꾼 양성소 선생이라고. 나한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이해해 두시고, 그럼 이제 공부상 불일치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이 정도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의 불일치가 있어요. 경계의 불일치가 있는데 이거는 들어만 두세요. 그냥 이 경계의 불일치에 관한 문제는 그겁니다.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서로 안 맞았어요. 그럼 공부상 경계라는 것은 지적도를 얘기하겠죠? 지적도의 경계가 나오니까 지적도 임야도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안 맞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거죠. 토지가 두 필지가 있는데 담장이 이렇게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건물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서 있는데 실제 측량을 딱 해보니까요. 측량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실제 지적도상 경계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경계는 그럼 이쪽 토지가 이쪽 토지를 침범한 거죠. 지금 침범한 거예요. 이게 그럼 이때 현실의 경계와 지적도상 경계가 서로 불치하게 된 겁니다. 이때는 뭐가 우선이냐 이 문제예요. 현실의 경계가 우선일 것 같아요? 지적도상 경계가 우선일 것 같아요? 당연히 지적도상 경계가 우선이죠. 이게 왜 그랬냐면요. 일단은 우리 판례는 지적도의 그 지적도나 토지장에 등록된 사항들 있죠. 그러니까 토지대장에 소재지, 면적, 지목이 등록됩니다. 그 다음에 지적도나 임야도에는 이렇게 경계가 등록이 됩니다. 이게 등록이 되면 일단 등록으로 특정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등록으로 특정력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혹시 권리의 추정력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권리의 추정력. 그러면 등기부상의 소유자로서 홍길동이라고 소유자 등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공신력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 등기에 공신력이 있어요, 없어요? 다시 등기에 공신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아요. 공신력이라는 것은 소유자로서 홍길동이라고 등기가 돼 있지만 이자가 진정 소유자인지 아닌지는 믿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공신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데 추정력은 있어요. 일단 홍길동이 소유자라는 추정 같은 요력은 받는 얘기예요. 그와 유사한 요력을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들은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지적도상의 경계가 표시가 돼 있으면 이 경계는 이름 맞다란 추정 같은 요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은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 경계가 불치하게 되면 당연히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에요. 지적도상의 경계가 우선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셨죠? 일단 참고해 두세요. 등기에는 공신력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겠어요. 그럼 실무적으로 우리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러면 소유자로 홍길동이라 등기가 돼 있지만 이자가 진정 소유자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네요. 맞죠? 그렇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자, 그러면 이제 그 조사 확인에 대한 총서를 다 봤고요. 이제 우리는 사실은 이제 여기는 굉장히 생략이 많이 돼 있는데 이제 총설에 대한 부분을 다 본 거고요. 기본적인 사항, 소재지, 면적, 구조, 지목을 어떻게 조사했느냐, 어디까지 조사했느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내용은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이제 권리관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권리관계 조사는 등기부를 통하여 조사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권리관계 조사에서는 지금 뭐가 등장하고 있냐면 거기 권리조사의 필요성, 등기부 조사, 분묘 기지권과 그 옆에 4번에 장사 등이라는 법률이 나오고 있죠. 이게 그래서 권리관계 조사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조사 확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권리조사는 일단은 뭘 통하여 조사한다고요? 등기부를 통하여 조사한다.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등기법 시간에 이제 공시법 등기법 시간에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다는 걸 공부합니다. 그래서 갑구에 등기된 사항이 뭐고 을구에 등기된 사항이 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쪽에서 직접 물어보기도 하는데 요즘은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물어보죠 이제 이게. 그럼 등기부를 통한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권리조사의 필요성이 어디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럼 권리관계 조사를 해야 될 이유는 당연히 이 물건을 취득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어느 정도 권리상 하자가 있는가 이걸 밝혀줌으로써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권리관계 조사를 하는 거겠죠. 이거를. 그래서 이 권리상 하자로 인하여 이 취득 의뢰인이 어느 정도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떠안기느냐 이거를 정확히 고지해 줌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권리관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등기에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권리관계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개 사고의 대부분 90% 이상은요 대부분이 권리관계 사고예요. 이게
권리관계 사고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는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의 공신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홍길동이라고 등기가 돼 있지만 이자가 진정 소유자인지를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권리가 등기부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특히 미공시에 해당하는,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에 해당하는 관습상 물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특히 관습상 물권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또 법정지상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공시도 안 돼 있음에도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더 있어요.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건 이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고 있고, 우리는 공법상 규제에 관한 사항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걸 우리가 놓쳐가지고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또 그래서 예를 들면 토지를 임차인이 임차를 하는 거예요. 주유소를 하려고. 근데 이게 임대차 계약금 딱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주유소를 못하는 지역이야. 그럼 이제 사고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법상 규제에 관한 사항들을 모두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주된 이유들입니다. 이게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등기부를 통해 권리관계 조사를 일단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럼 공시되지 아니한 권리들 있죠. 이걸 미공시 권리라고 해요. 그럼 미공시 권리도 조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미공시 권리 조사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그 민법이라든가 등기법이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들어는 봤을 것 같은데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유치권은 등기가 안 돼 있죠. 하지만 이건 강력한 물권입니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등기도 안 돼 있어요. 그럼 미공시 권리 대표주자 일단 첫 번째 유치권. 다음에 법정지상권이라는 거 있죠. 이것도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또 분묘기지권이 있죠. 이것도 등기가 안 돼 있죠. 이게 나아가 등기되지 않은 주택임차권, 상가임차권이 있죠. 이거 임차권은 대부분 등기가 안 돼 있죠. 이게 그래서 이것들이 미공시 권리 일단 대표주자들이에요. 이것들이. 그럼 실무적으로 이 권리들 중에서 우리 개업공사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미공시 권리는 뭘 것 같아요? 이 중에 임차권. 그죠? 그러니까 임차권은요, 주택, 상가, 임대차 보호법으로 별도로 공부합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요거는 일단 빼고. 그럼 이 세 개 중에는 가장 많이 부딪히는 미공시 권리가 뭘 것 같아요? 네? 바로 분묘기지권이에요. 우리나라 산에는 대부분 분묘들이 있죠. 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묘기지권의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부딪혀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민법에서 공부하시고 우리 쪽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지금 현재 분묘지권이 권리관계조사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분묘기지권에 대한 민법상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민법 시간에 이제 공부합니다. 그래서 민법에서 공부를 잘 열심히 하시고 맞추기는 어디서 맞춰야 돼요? 중개법에서 맞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셔요? 예. 그래서 어쨌든 분묘지권 공부했나요? 민법 시간에? 안 했어요? 우리 이 교수님 또 나한테 나가라고 또 안 나갔구만. 지상권 했다면서요? 지상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했어요? 근데 분묘지권 안 했죠? 그것 봐, 나한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이거 분묘지권은 원래 지상권의 유사한 물권이기 때문에 특수지상권을 공부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서 어쨌든 분묘지권 보겠습니다. 기초과정이지만. 그럼 분묘기지권에 대한 내용, 권리관계조사에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해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부동산상의 큰 제약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 사는 대부분 분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집행도 못해요. 남의 물을 함부로 파헤칠 수가 없잖아, 이거. 그러니까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철거 안 해가면요 방법이 없어. 이거 우린 조상에 대한 각별한 이 각별한 관습을 갖고 있죠. 남의 분묘 함부로 파헤치다가 잘못하면 벼락 맞거든, 이거. 그러니까 함부로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강제집행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이제 토지상의 제한입니다. 이거는. 그럼 먼저 분묘지권의 성질인데 이거는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게 우리 판례예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이다. 물권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더 있는 거예요.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토지 소유자일지라도 분묘지권자의 이 권리를 행사 방해를 못 합니다. 그 다음에 분묘지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있거든요. 성립요건은, 분묘지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분묘란 점이 공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봉분이 있어야 되고 시신도 안치가 돼 있어야 돼요. 봉분이 있고 시신도 안치가 돼 있을 것.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봉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시신이 이렇게 누워 계셔야 됩니다. 앉아 계시면 된다, 안 된다? 두 가지가 성립 요건이에요, 이거. 두 가지가. 그러니까 봉분이 있고 시신이 안치가 돼 있으면 일단은 이거 분미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물권편에서 다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합니다. 그럼 이거 물권이라고 그랬죠. 그럼 등기해야지만 취득하느냐 이 문제가 있는데 분미권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예요. 봉분이 있고 시신이 있으면 바로 취득하는 거고 등기는 성립 요건이 아니란 얘기죠. 이게. 그럼 성립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압축이 됐거든요.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분미권이 취득이 됐느냐, 성립했느냐 이 문제인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고 설치합니다. 자네 땅에다 내 할머니 좀 모시겠네. 그렇게 하십시오. 승낙 받고 설치하잖아요. 그럼 바로 취득해버려요. 분미권을. 바로 취득합니다. 그럼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했다 하더라도 시효로 취득할 수도 있어요. 시효, 취득시효. 시효 취득이 가능합니다. 취득시효 공부했겠네. 그죠? 소유권 편에서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에 대한 거를 점유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점유 몇 년 해야 된대요? 20년. 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이죠. 그래서 점유 취득시효는 일단 20년이에요. 그러면 이거 분미권을 20년 취득합니다. 20년 점유를 했어요. 그럼 일단은 시효로 취득합니다. 분미권을 시효 취득하는데 이때 이 점유는 평온한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여야 돼요.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이 봉분에 대하여 점유를 했다. 수호봉사를 했다니 제사를 모셨다. 그럼 분미권을 시효로 취득하게 됩니다. 이거 평온한 점유가 뭐냐? 이건 폭력에 의하지 아니한 점유예요. 이거 그다음에 공연한 점유는 비밀로 하지 아니한 점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온 공연하게 공공연하게 20년간 이 봉분을 수호봉사했다. 모시게 되면 시효로 취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경우가 많을 건데도 내 땅에다 분묘를 설치했걸랑요. 설치했는데 내 토지를 파는 거예요. 이 땅을 양도를 하는데 그 양수인과 분묘 이장에 대한 특약이라든가 철거 특약을 안 한 상태에서 양도했어요. 그럼 내가 취득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땅에다 분묘를 설치했는데 이 토지를 파는 거예요. 그 사는 사람과 내가 분묘 이장하겠다 또는 철거하겠다 이런 특약을 안 한 상태에서 내가 팔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취득해버려요. 분미지권을. 이게. 그러면 내 땅에다 분묘 모시고 땅을 판다. 그럼 사는 사람과 절대 철거 특약 안 해야 되네. 조용히 갚아야 되네. 그래야 내가 취득하잖아요. 근데 사는 쪽에서는 반드시 철거 특약 해야 되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일단은 성립하는 경우는 세 가지로 정리가 됐고, 그럼 이렇게 취득된 분묘기권 효력은 어떻게 되느냐? 효력은 일단은 그 효력에 대한 부분, 시간적 효력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 시간적 효력은 일단 기본적으로 봉분이 존재해야 돼요. 봉분이 존재하고 이 분묘에 대해서 수호 봉사하는 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수호 봉사하는 한 계속된다. 라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그러면 결국 자네 땅에다 내 할머니 집 모시겠네. 그렇게 하십시오. 내가 취득했죠? 끝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제사 모시는 동안. 그럼 이 토지 뺏긴 거예요. 뺏긴 겁니다. 사실상. 그죠? 그래서 수호봉사는 끝까지 간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장소적 효력이거든요. 어디까지 분묘지권의 효력이 미치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인데 원래 분묘기지라고 그랬잖아 이거. 그러면 분묘기지라는 것은 이 봉분이 안치된 이 밑에 땅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맞죠? 그럼 위에서 보게 되면 동그랗잖아 이렇게. 그럼 이 부분까지만 분묘기권의 효력이 미친다면 절할 곳이 없죠? 여기 올라가서 절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분묘기지뿐만 아니고 주변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 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분묘에 대하여 수호봉사는 한도 내에서
그 주변 공지를 기지뿐만 아니고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는 게 우리 판례예요. 근데 우리나라 그저 보면은 대부분 이 봉분 뒤에 이렇게 초생달 모양의 둔덕이 있죠? 요게 있죠, 이게. 이게 뭔지 알죠? 물 들이치지 말고 바람도 막아주게 이렇게 뒤에 둔덕 있잖아요, 둔덕. 이것을 지방마다 부르는 이름이 틀리는데 우리 판례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사성이라 불렀어요. 사성. 이것도 판례가 한자를 쓰는 게 좀 틀린데 이게 그 모래사자를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성자는 성성자예요. 이게 이렇게 쓰는데 어쨌든 이 풀초 머리라고 그러나요? 이게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걸 사성이라 불렀습니다. 그럼 분묘 기지권의 효력이 사성까지 당연히 미치느냐 이 문제예요.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 사성이 이 봉분으로부터 30m 뒤에 설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럼 여기까지 미치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사성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분묘 기지뿐만 아니고 주변 공지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치다는 게 우리 판례였고, 그러면 남의 땅을 함부로 씁니다. 남의 땅을 함부로 쓰니까 이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느냐? 지료. 지료 지급에 대해서 시효로 취득했잖아요, 분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에도 지료 지급의 의무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남의 땅 지료도 안 내고 공짜로 끝까지 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한 가지 판례만 더 짚고 가죠. 부부 일방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부부 일방이 그래서 먼저 돌아갔고 분밀권 취득했습니다. 취득했는데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하여 합장이 뭔지 알죠? 두 분을 같이 모시는 거예요. 합장을 위하여 쌍분이나 단분 형태로 재설치합니다. 그럼 쌍분은 봉분이 두 개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죠? 단분은 두 분을 같이 모시고 하나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모십니다. 이거 인정하게 안 하게요?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분밀권은 신설 권능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부 일방이 분밀권 취득했고 다른 일방의 합장을 위한 쌍분, 단분 형태 재설치 인정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분밀권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이해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 사내는 대부분 분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강력한 제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내용을 실무적으로 우리가 분묘를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가 민법에서 공부하지만 우리 집에서 다시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분밀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냐? 바로 장사등연한 법률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사등연한 법률이 실려 있는 거죠. 이것을 줄여서 제가 장사법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별로 법을 다 공부하죠 지금? 이게? 그래서 분밀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이 바로 장사등연한 법률이다. 그래서 이 법의 내용을 우리는 약간 기본적인 내용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법은요, 분밀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법이에요. 제한하는 법인데 2001년도 1월 13일부터 시행됐어요. 그러니까 2001년도 이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모두 이 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이 제한을 받는데 이 법상 일단 용어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이해를 해 두셔야 하는데 용어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용어를 가볍게 이해해 두는데 이 법은 분묘와 묘지라는 점을 확실히 용어를 구분하여 사용합니다. 이거 분묘와 묘지란 말을. 그럼 분묘라는 것은 시신을 안치하게 한 시설을 얘기해요. 묘지는 이 분묘들을 설치할 수 있는 일정 면적의 구역이 있죠. 이것을 묘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가족묘지였어요. 이게 가족묘지라면 봉분들이 쭉 설치가 돼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을 뭐라 한다고요? 분묘. 그럼 이 분묘들을 설치하기 일정 면적의 구역을 묘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 묘지를 이제 개념을 그렇게 잡고 있고 공설묘지와 사설묘지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공설묘지라는 것은 시도지사가 설치한 묘지라든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한 묘지가 공설묘지고요. 사설묘지는 개인이나 문중이나 법인이 설치한 묘지. 이것이 바로 사설묘지예요. 그래서 사설묘지 종류는 개인묘지가 있고 가족묘지가 있고요. 문중, 종중묘지가 있고 법인묘지가 있어요. 이게 사설묘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공설묘지는 시도지사나 시군, 구청에 설치한 묘지인데 우리 저기 동작동, 거기가 동작동인지 흑석동인지 모르겠는데 저기 그 현충원 있죠, 현충원. 현충원은 공설묘지입니까? 아닙니까?
현충원 공설묘지? 현충원은 공설묘지가 아닙니다. 그건 국립묘지예요. 국립묘지에는 장사법의 적용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상 제한을 국립묘지는 받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참고해 두시고, 그 다음에 수목장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수목장. 그 수목장이란 말을 이 법은 자연장이란 말로 도입을 했어요. 자연장. 그래서 자연장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연장은 그 유골의 골분입니다.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에 장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자연장이에요. 그래서 나무 밑에 모시면 이것을 수목장. 그러면 잔디 밑에 모시면 잔디장이라고 그래요? 화초 밑에 모시면 화초장이라고 그러고, 그냥 우리가 실무에서 통상 수목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요즘 자연장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수목장. 그래갖고 그 요즘 노후로다가 이제 그 전원주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우리가 도시에 이제 계속 살다 보니까 이제 노후에는 전원주택을 제가 갖고 살겠다. 그래갖고 요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원주택을 짓고 전원주택을 이렇게 짓는 거예요. 지어가지고 이렇게 정원을 여기다 꾸미지 않습니까? 여기에 좋은 소나무 심고 이 밑에 자연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도시적만 아니면 되거든요, 이거. 이게. 그래서 이제 유골의 골분이 뭔지 알죠? 빤 거. 그걸 갖다가 이제 모시는데, 원래 수목장 할 때는 그 나무 밑에 3cm 이상의 깊이로 파가지고 이제 흙과 섞어서 장사하는 거예요. 유골의 골분을. 이게 이제 자연장이고, 근데 이제 우리는 선조에 대한 각별한 관심도 있기 때문에 유골의 골분을 그냥 흙과 섞어갖고 그야말로 자연장 해버리면 그렇잖아요. 남는 게 아무도 없으니까 용기에 담죠. 용기에 담아서 모시는데, 이때 이 용기는 부패될 수 있는 걸로 해야 됩니다. 부패될 수 있는 걸로. 사기 같은 거에 담아가지고 수목장 해버리면 그 나무 죽으라는 얘기거든, 그거. 그러니까 이제 부패될 수 있는 걸로 하는데, 보면은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용기가 이렇게 사기 그릇처럼 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사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연장 할 때 사기가 아니고, 그거는 전분인가? 전분. 그런 걸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만들어 갖고 이제 거기에 유골을 담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장사 방식이 등장한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자연장이고,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목장을 불러요. 그다음에 그 납골 시설이라고 들어봤죠? 납골 시설이란 납골이란 말이 좀 그렇잖아, 이게. 그리고 용어 순화찬에서 이걸 봉안 시설이라고 불러요. 봉안 시설. 이게 조금 용어가 품위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봉안 시설이라고 부르는데, 요 봉안 시설의 종류는 일단은 봉안묘. 이게 납골묘예요. 그래서 이제 봉안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봉안당이 있어요. 봉안당. 그 다음에 봉안탑이 있고요. 봉안탑이 있고, 봉안담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납골세라 불렀던 게 이제 봉안세로 용어가 바뀌었고, 납골이란 말을 전부 다 봉안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이 봉안묘는 묘의 형식을 띤 봉안시설이에요. 묘의 형식을 띈 거. 혹시 그저 공설묘지 같은 데 가보신 분은 본 적 있을 거예요. 공설묘지 같은 데 가면은 직사각형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묘를 모셨죠? 그래가지고 직사각형으로 모셔갖고 이게 전부 다 대리석이야, 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이게 봉안묘예요. 이게 봉안묘고, 그 여기 뚜껑에 잔디가 심어져 있잖아요. 이름 이건 평분이라고 그래요. 평분. 우리는 통상적으로 봉분으로 모시잖아요. 이렇게 모시는 것을 봉분이라고 그러고, 직사각형으로 모셨는데 여기에 잔디가 심어져 있잖아요. 그럼 이걸 평분이라고 그러고, 봉안묘는 대리석으로 돼 있어요. 뚜껑이 다. 육면이 다 대리석이에요. 그래갖고 밀봉해가지고 그 용기에 담아갖고 여기에 이제 안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 요즘 가족봉안묘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봉안묘는 이제 이게 길이가 2m, 이게 1m거든요, 세로. 높이 10cm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가족봉안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들이 이제 쭉 걸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순서대로 쭉 들어가. 그러니까 가족봉안묘 요즘 많이 합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안치를 할 때는 이 뚜껑을 열고 여기다 안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안에 습기 절대 들어가면 안 되죠. 물 먹는 하마 엄청나야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용기 자체가 밀봉이죠, 완전히. 완전히 밀봉이에요.
진공 상태로 보관하는 겁니다. 예. 이제 용기 자체 여기에 담아서 이제 모시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봉환당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많이 봤어요. 봉환당은 이게 당자가 무슨 당자냐면 집당자예요. 집당자. 집당. 건축물의 형식을 띤 봉환시설. 그래갖고 여러분들 그 드라마 보면 이렇게 층층층 있잖아요. 그래갖고 여기 용기 담아서 이렇게 있죠. 그다음 여기 액지 있고 여기 그죠? 납골당 이게 봉환당이에요. 이게. 그래갖고 주인공이 나왔고 여 앞에서 흑흑하고 울잖아요. 이거. 이게 봉환당이에요. 이게 봉환당. 이게 봉환당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의 형식을 띤 봉환시설. 이게 이제 납골당 이거고요. 봉환탑은 탑의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탑의 형식을 띤 봉환시설인데 이게 뭐냐면 굳이 예를 들면 우리 절 앞에 가면 스님들 사리탑들 있죠. 그 사리탑들이 일종의 봉환탑이죠. 그러니까 사리탑들 그 밑에 스님들 살이 모셔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일종의 봉환탑이고 봉환담은 말 그대로 담장 형식을 띤 봉환시설이에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봉환시설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용어 이 정도 이제 구분만 해 놓으시고요. 이 법상 이제 신고나 허가제에 대한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신고 허가제는 후일 더하기로 하고 이 법에서 가장 강력하게 지금 분미권을 제한하는 게 뭐냐면 장사법에서 존속기간 제한이에요. 가장 제한을 크게 하는 게 지금 존속기간 몇 년으로 되어 있어요? 공설묘지 및 사설묘지 했을 때는 분미 존속기간 몇 년으로 한다? 30년으로 한다. 30년으로 한다. 단 30년만 인정해버리면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연장을 허용하는데 연장은 30년 이래만 허용합니다. 그러면 최장 존속할 수 있는 게 몇 년 간다는 얘기예요? 60년. 60년이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지 않습니까? 만료가 되면 철거해 주셔야 돼요. 철거는 1년 내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분미권에 대한 강력한 제한이 되고 있다는 게 예를 들어 이 장사법이 언제 시행됐다고요 지금? 2001년도 1월 13일 날 시행됐어요. 그러면 2001년도 1월 13일 이후에 타인의 토지에다가 자네 땅에다 내 할머니 집 모시겠네. 그렇게 하십시오. 승낙 받았어요. 그럼 내가 분미권 취득했죠? 취득했어요. 승낙 설치했으니까. 근데 원래 분미권의 존속기간은 어떻게 돼 있냐면 수호봉산은 끝까지 간다고 그랬죠 이거. 근데 2001년도 이후에 설치가 됐어요. 분미권 승낙 설치함으로써 취득했지만 최장기한의 제한을 받는다는 얘기죠. 몇 년? 60년 제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 30년이고 연장 30년 허용하는데 그래서 60년 뒤에는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이후에 설치된 분들은 전부 다 60년이라면 철거해야 돼요. 철거해야 되고 화장하시거나 봉환시설로 모셔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게 가장 강력한 제한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제한이 더 있는데 타인의 토지에 그의 승낙을 안 받고 설치했잖아요. 승낙 안 받고 설치해버리면 나중에 시효취득 같은 거 인정 안 합니다. 이제. 그래서 2001년도 이후 설치된 분묘들은 분미권 시효취득할 수가 없어요. 아예. 2001년도 이전에 설치된 분묘들은 시효취득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설치된 분묘들은 아예 승낙 설치 안 했다. 승낙 안 받고 설치해버리면 이거 시효취득 자체를 인정 안 해요. 자체를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남의 땅에다 지금 이제 몰래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시효취득할 수 없게 돼요. 그렇게 돼 있죠 이게. 현재 그래서 이 장사법이 그래서 강력한 제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법입니다. 이게. 우린 장사에 대한 특별한 관습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남의 땅에다 몰래 설치했다. 그러면요 이거를 강제 집행할 방법이 없다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게 참 우리는 조상에 대한 각별한 그런 관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근데 요즘 우리 수도권 지역에서는요 지방 쪽도 마찬가지인데 항공 촬영한다는 거 아세요? 항공 촬영.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분묘들을 몰래 설치했잖아. 이런 거 잡기 위해서 항공 촬영해요. 주기적으로 항공 촬영을 하는데 항공 촬영해갖고 예를 들어서 그 산에 분묘가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다. 바로 날라옵니다 이거. 조사해가지고. 현지 조사했고 바로 날라와요 이게.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전국에 분묘 일제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이 봉분마다요 이 일련번호가 찍혀 있어요. 편말 세워진 거 못 보셨어요? 저희 시골에는요 그 일제 조사해가지고 봉분마다 전부 다 일련번호 다 서 있어요. 편말 다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전부 다 조사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새로 생기면 다 신고해야 되고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수도권 지역은 항공 차량을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금방 잡아내요. 금방 잡아냅니다. 불건축물 이제 촬영하면서도 같이 촬영해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이쪽 지역도 아마 아무데나 설치 못할걸요? 그래도 많이 하시나? 요즘은 북문으로 안 모시고 거의 다 화장하시죠? 거의 다 화장합니다. 화장해갖고 북문으로 모시는 거요? 그럼 돼요. 그거는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나와 있지 않는데 취지상 인정해야죠. 일단은 화장해갖고 모시는 것도. 근데 화장해갖고 뭐하러 북문으로 모셔요? 그런 특이한 질문을 하지 마세요. 좀 제발 좀. 그거는 이제 봉합묘 정도로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런 방식은 없거든요, 우리. 그런 방식은 없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봉합묘로 이제 가야 되는데 봉합묘의 형식을 이제 봉문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용기에 담아서 여러 기를 모신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는 안 모셔요. 왜 안 모시냐면 그거는 밀봉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일부 그런 분들 이렇게 모셨거든요. 근데 거기는 찝찝해서 이렇게 안 모셔요. 예? 아니에요. 그렇게 많이 안 씁니다. 공설묘지 같은 데는 절대 그렇게 못 쓰게 해요. 공설묘지 같은 데는 그렇게 허용 안 해요. 그런 방식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개인들이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개인들이 모시는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밀봉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벌레들 엄청 많이 생기다니까 거기. 그래서 전에는 봉합묘를 모실 때 그렇게 했거든요. 복무드로 모시고 이렇게 해갖고 여기 출입구를 만들죠. 그래갖고 이제 장사할 때마다 이제 안에 모시고 용기에 담아서 모시고 그다음 이제 밀봉을 하거든요 여기를. 근데 그게 흙이잖아요 지금. 결국 그러니까 거기 벌레 때문에 다 옮깁니다 일로 다 옮겨요. 이게 짐승들을 파먹고 이거 다 훼손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는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절대 그렇게 안 모셔요. 이렇게 모십니다 다. 그러니까 이제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완전 밀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석은 그거는 사람이 드러내지 못해요. 봉합묘 같은 경우는 이제 뚜껑을 대리석으로 하는데 이거를 육면이 다 대리석이죠. 그래가 최진실량묘 있죠. 그게 봉합묘였거든. 그걸 옆에를 부시고 빼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렇게 했는데 그 대리석이거든. 그래갖고 이 뚜껑을요 사람이 성인 장정 한 2명은 있어야 돼요. 자키로 드러내야 돼. 못 들어요 그거. 그래갖고 자키로 떠가지고 이제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안치를 한다 그러면 자키로 떠가지고 이게 안치를 해요. 그러니까 선대부터 이제 쭉 이렇게 순서대로 모셔요. 모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딱 뚜껑을 덮잖아 이제. 그리고 제사 모시고 이제 뚜껑을 덮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비석이 다 서 있죠. 그러니까 비석 뒤에 여기 들어가신 분들 다 들어가요.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겨지고 여기 그래갖고 밀봉 이거를 다시 실리콘 전부 다 밀봉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하죠 봉합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모시면은 이게 전에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저렇게 안 합니다. 벌레 때문에 못 살아요. 벌레 때문에. 아무리 밀봉을 해도 이게 장난 아니거든. 이게 더군다나 요즘 멧돼지들 엄청 많잖아 이거. 그래갖고 장난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안 모시죠 이거. 한번 훼손 당하면 이거 거기 유골 골분 섞여봐. 그거 깨져가지고. 그럼 이런 참담함이 없는 거지. 이게.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는 장사 방식이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매장이라든가 또는 저렇게 이제 화장을 해갖고 이제 자연장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지금 있고요. 그다음 이제 봉화시설을 모신다 이렇게. 근데 우리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이게 이 뿌리는 거 있잖아요. 뼈가루를 아니면 그 강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장사 방식은 우리 없습니다. 그거 뿌리는 거 다 불법이에요 원래. 그거 어떤 영화 봤더니 옥상에 올라가갖고 앉아갖고 쫙 뿌리고 있던데 그거 미친 거 아니야 그거? 아무리 영화라자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런 장사 방식은 없고요. 아니할 말로 그 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 아주 아니할 말로 상놈이라 그러지. 어? 조상의 기를 받았는데 어디 뿌려버리냐고. 이제 뭐 그런 거. 그다음에 그 강물에 이렇게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폐기물 처리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 폐기물 처리 허가 받아야 돼. 폐기물로 분류돼.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허가 받아가지고 강물에 뿌리는 거예요. 그냥 몰래 뿌리는 거 불법이고 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방식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우리는 저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 장사 방식을 가고 있죠. 예. 내가 보기에는 자연장이 좋은 것 같은데. 자연장.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이제 나중에 자연장을 하러 갈 생각인 것 같은데 나도 지금 현재는. 그래갖고 이제 뭐 이렇게 좋은 집 하나 새로 지어가지고 이거 대대손손 물려라. 그리고 옆에 좀 땅 사가지고 나무들 쫙 심고 거기에 순서대로 자연장을 하는 거야 다. 그럼 이 땅 절대 팔아먹으면 안 되죠. 그죠? 팔아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경매 실무에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다 자연장 했거든. 근데 이게 경매로 넘어가 버린 거야. 이게. 그러면 이거를 주인 쪽에서는 파가야 되잖아 지금. 자연장 한 부분을. 근데 그냥 냅두는 거지. 그럼 들어간 사람은 엄청 찝찝한 거예요, 여기가. 이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끔 문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전원주택 낙찰 받았는데 거기 자연장이 한 지역이다. 자연장 할 때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편말 하나만 딱 두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 밑에 이렇게 모시지 않습니까? 모시면은 이 밑에 이제 용기에 담아서 이렇게 모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제 이건 없어진 거죠, 다. 그래갖고 여기에 한민호 고이 잠들어 있다. 이 편말 하나만 딱 걸게 돼 있어요. 이런 표지판 같은 건 절대 못 세웁니다. 자연장 할 때는.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원래. 자, 근데 뭐 장사법 이게 실효성이 있는 법인지 없는 법인지 의문시 되고 있는 법이에요.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할까요? 예, 쉬었다가 설명서 나가겠습니다.